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챙기면서도 회복과 성장,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잘사니즘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도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요. 닥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념의 양극화, 진영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실용주의로 색깔과 이념을 버리고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요?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생안정. 같은 말을 두고도 모두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도정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0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은 지난 주말 있었던 사고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139톤급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부산 선적 트롤 어선인 서경호는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km 해상에서 지난 9일 오전 1시 41분쯤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 승선은 14명 가운데 5명은 숨지고 5명은 실종이 됐으면 4명은 생존했는데요. 예. 해경은 마지막 통신 지점 인근에서 그 인근 해저에서 그 침몰한 선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라진 어선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의 승선원이 있었고요. 예. 선장은 구명 뗏목에서 구조됐지만 숨졌고요. 조리장, 기관장, 갑판장은 각각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모두 4명이 생존을 했고요. 예. 실종자 5명은 통신장, 항해사, 기관사, 선원 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는 사고 직전 선체 내에 남아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구조에 나선 해경 단정도 전복되는 등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해경 21척, 관계기관, 해군, 민간 어선 등 모두 함선 44척과 해경 7대, 공군과 해군 1대씩 항공기 9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예. 해상에는 바람과 파도가 거세 수색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사고 해역 주변에는 초속 10에서 12m 강풍이 불고 2.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현장을 수색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침수와 엔진 정지 끝에 뒤집히면서 탑승한 해경 6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3시 54분쯤 수색 중 해군 수중 무인 탐지기를 활용해 침몰 중인 서경호를 발견했는데요. 최초 사고 위치로부터 남서쪽 약 370m, 수심 80m 지점에서 제22 서경호라고 적힌 선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수색 당국은 약 1호부터 약 19m 떨어진 바닷속에서 실종자 1명도 발견해 인양을 했고요.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고 행안부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을 했습니다. 전남도와 부산시, 여수시 등도 각각 대책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 어선이 왜 침몰했는지 원인은 지금까지 뭘로 좀 파악되고 있나요? 일단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서경호는 부산 선적 139톤급 대형 어선이거든요. 예. 이 사고 어선은 8일 낮 12시 55분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흑산도 인근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잡고 오늘 23일 부산으로 복귀할 일정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선원 4명이 생존했는데 이들은
항해 중 바람과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 또 항해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왼쪽으로 기울면서 전복했다. 그렇게 증언했는데요. 예. 기상 악화에 따른 침몰로 점쳐지긴 하지만 해경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30톤 이상 선박은 출항할 수가 있고 100톤 이상 선박이 2.5m 내외 파도에 전복해서 침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항적은 부분적으로 끊김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으로 정상적으로 포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 인양 조사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경호는 다른 4척과 함께 선단을 이뤄 항해하면서도 침몰 당시 선단의 다른 어선이나 해경 등의 조난 신고를 보내지 못했을 만큼 갑작스럽게 침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당시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된 시점이었는데요. 네. 이어서 2.5m가량의 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경호처럼 이렇게 대형 선박의 경우에 조업이나 그 항해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해경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더욱이 함께 이동하는 선단의 다른 어선들은 항해 중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또 조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과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항해 과정에서 암초 등을 만난 정황 등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침몰 원인을 추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해경은 서경호를 인양해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주 측에 인양해야 할 수도 있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30톤이 넘는 큰 배였고 과적을 의심하기도 어렵고 또 암초 이런 것들을 만난 정황들도 발견되지 않는 만큼 자체 결함 가능성이 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체가 인양이 되면 해경은 선체 자체 결함이나 외력 가능성 등 침몰의 요인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고요. 예. 1996년 건조된 서경호가 30년 가까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결함이나 기능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또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불법 구조 변경 등 안전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조를 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또 선체에 나타난 훼손 흔적 등을 토대로 암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가장 먼저 지금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수색 작업이 얼른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빠른 원인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자, 광양시가 지역 최초의 관광단지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는 올해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을 최대한 완료해서 조성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광양시 황금동 일대 232만 4,486제곱미터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예. 오는 2029년까지 리조트와 골프장, 관광체험시설 등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자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7년 LF스퀘어 광양점 개장에 따른 지역 협력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광양시와 LF 측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 결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양시와 LF 측은 고시 공고 후에 산림청에 보전산지 변경을 신청하고 산지구역 지정과 산지 전용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예.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를 거쳐서 오는 8월까지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완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토지 매입과 관련된 어려움이 좀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의 총 면적 232만 4,486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가 97.43%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 매입률은 87.5%입니다. 남은 12.5%의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중 10%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980년도에 그 광양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당시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이 과거 매매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다고 반발하면서 주변 택지지구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일부는 본인 소유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를 하거나 또 건축물 착공을 신고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5%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 압류, 근저당 설정, 이민,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광양시와 LF 측은 토지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방문팀을 구성해 협의 횟수를 늘리고 필지별 협의가 안 된 사유를 정밀 분석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에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홍보지원 담당관 강성일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면적이 넓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기준 전남도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112개만큼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남 토지 면적은 12,363제곱킬로미터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예.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축구장 크기의 112배에 해당하는 0.8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면적 증가의 주요한 이유로는 무안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택지 개발 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예. 0.4제곱킬로미터가 신규 등록되어 공동주택 부지 공시지가 기준 1,880억 원의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신안 흑산면 가고도의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안 미등록 토지였던 0.4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나 토지 활용도가 증대되었습니다. 예. 토지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은 정부 교부금 산정에 산출 기초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전라남도는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섬과 어촌에 2,556억 원을 투입해서 어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섬과 어촌 지역에 올해 2,556억 원을 투입해 섬 정주 요건 개선, 어항 개발, 해양 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며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예. 전국에 4알이 넘는 풍부한 어업 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 관광지와 활력 넘치는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요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해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예. 428억 원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박람회가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섬 정주 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섬 종합발전 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 원을 들여 공동 작업장,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안 흑산도와 요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간 210억 원을 들여 매력적인 K관광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또 섬의 날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만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날 기념 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이와 함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합니다. 보성 율포 해양 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단지로 조성하고 전남의 주요 해수욕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섬 브랜드화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하고 섬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를 올해 6회째 개최합니다. 예. 전남 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오프라인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SNS 채널도 운영합니다. 전남 섬과 어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전남으로 초청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라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주 전남 지역본부가 전남 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바이어를 초청을 지원합니다. 예. 상담은 기업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고 수출 계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회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구체적인 상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한국무역협회 강주 전남 지역 본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출 계약 실적에 따라 바이어 항공료, 통역, 체재비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10개국 18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약 4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도민 생활체육 지원에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9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3개 지원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어르신 체육 지원 활동이 지난해 대비 7개소를 늘린 29개소로 확대하고 해 달맞이 생활체육 교실은 16개소에서 21개소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난해 대비 22개 학교가 늘어난 4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그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 체육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면은 이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건강한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전남도 대변인실 홍보지원 담당관 강성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두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주제 토크를 본격하기 전에 먼저 오늘 개혁신당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다 상황이 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허은하 대표의 당원 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을 했고 일단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함께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번 당내 분쟁 과정 전반에 대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요즘 대행의 시대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유행에 저희가 편승하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분쟁을 이야기하자면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결국은 당대표의 권한을 당원 당규에 위배해서 조금
남용했던 일들, 그 과정에서 또 당원과 여러 주요 당직자 사이에서 오해가 많이 생긴 일들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 거의 처음으로 당원 소환이라고 하는 선출된 당대표를 당원들이 다시 소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허은하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을 하셔서 부득이 제가 이제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됐습니다. 예, 이번 일로 그럼 개혁신당의 내용은 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당원들의 이 당원 소환 의사, 또 민주적인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지금은 뭐 조금 후속 처리들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의 시대에서 권한 대행 체제가 좀 길어지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얼른 정상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권한 대행을 최대 60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이 있게 된다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조금 더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용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혁신당의 내용 사태 좀 어떻게 논평 주시겠어요? 아하, 예. 당에서 이렇게 같은 내부 당권 등과 관련한 이러한 이제 혼란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죠. 예. 수습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뭐 법원 결정으로 큰 가닥이 쳐진 거니까 지금 뭐 최근에 보도가 나오는 뭐 몇 가지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수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법의 힘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더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렇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6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대행께서는. 자책골의 연속이죠. 처음에는 조금 몸이 덜 풀려서 헌법재판소 존중하고 말수도 줄이면서 차분하게 했었는데 2차, 3차, 4차 뭐 이상 계속 거듭되면서 몸이 풀려가지고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고 있는 국면이 됐고요. 윤 대통령 측이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빨리 갈아치워야 되는 수준이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을 이길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냥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계기로 삼아서 계속해서 정치 선동을 이어가면서 탄핵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이랑 계속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미 재판 이기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신 탄핵 불복 빌드업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서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만 해도요. 예. 국민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었고 당시에 탄핵과 윤석열 처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좀 2달 열흘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과 구구 유튜버들의 선동으로 보수 세력은 총 결집하는 모양새를 가졌고 예. 오히려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국민들 중에 일부는 또 관망 쪽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요. 민심의 일부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민심의 흐름이 탄핵 심판정 변론정에서도 그대로 좀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비상계엄 당시 본인이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대로 진술함으로써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군 관련자들이
국민 여론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슬그머지 말거리를 돌리거나 또는 앞서 명확히 진술했던 걸 흐리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위기가 처음보다는 조금 달라져 보이는 건 사실이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TV를 지켜보면서 그런 점도 걱정이고 또 하나 걱정인 건 자꾸 그 윤석열 대리인단 그 변호사들한테 예.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자꾸 추궁당하고 깨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 걱정이 이거 자칫 탄핵 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첫 번째,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표현에 있어서나 좀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궁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지 통상의 어법에 따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인지는 재판부가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또 하나요.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왔던 군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 조서가 현재로 이미 와 있고 국회 측 소추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의 일부가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뭔가 좀 애매하게 말하고 좀 이러고 있는 건데 예. 통상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요. 범행 직후에 기억을 수습하거나 논리를 재구성하기 전의 상태에서 한 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한 진술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재판관들도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하고 헌재에서 한 진술이 조금 차이가 나면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와서 조금씩 뭐 이렇게 변명하고 진술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아등에 도움이 될 게 없다. 윤석열한테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그 변론을 보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진실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알겠습니다. 결론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결론이 잘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증언의 좀 비협조적인 상황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려스러울 수 있겠으나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이런 좀 관련자 증언이 안 나오고 있고 좀 재판관에서 비협조적인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소동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그 조선일보의 한 기자분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을 보면 예. 연쇄 살인자가 11명을 죽였는지 12명을 죽였는지 다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명백하고 예. 중죄를 지은 것도 명백한데 예. 11명을 죽였는지 13명을 죽였는지 다투면서 나 13명은 안 죽였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 김용현이 올렸길래 그거 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 없다 생각해서 정치활동 금지나 뭐 전공의 처단이나 다 넣어놔라 그랬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보냈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본인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다 이미 자백을 해놨어요. 예. 그래놓고 부하와 장관과 본인 사이에 누가 더 책임이 많네 적네 뭐 의원이네 요원이네 뭐 이러고 있는 거는 결국은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표현이 자꾸 살인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거는 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책임을 나눠 가질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기존 증언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이른바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에 좀 추궁당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서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또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 내란이 실체가 없다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비친 달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개변이 탄핵 공작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이 공작이었는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춰서 정당하게 발동되었느냐, 아니면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헌정 질서를 자의적으로 재편하려고 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좀 반박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공작이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자체도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을 하면서 이제 증인들 반응도 보고, 예.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보고, 재판관들 반응도 보잖아요. 네.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표현이 조금 바뀌는 거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자기가 군인이고 그래도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거는 어려웠다. 그 얘기 하는데 저도 납득이 되고요. 예. 듣고 있는 재판관들 표정이 보니까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는 표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휘 통제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스피커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예. 이 부분은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입증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왔을 때부터 뭔가 의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회에 야당 소속이지만 국방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국회 국정조사 상황에서나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앞뒤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야당 유튜브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다. 그거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내일과 13일에 7차와 8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13일에 변론 종결이 될지 더 이어질지 서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그거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의 증언을 봐서 이제 충분히 사실의 실체를 밝히기에 충분히 증언을 들었다고 판단을 할지, 예. 아니면 그래서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볼지, 또 이왕 증언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좀 모순된 일이 있으니 이 사람들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지는 기록 전체를 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론이 더 이어질지 종결될지는 좀 재판부를 좀 저희가 그 판단과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 대표님께서도 알 수 없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저는 그날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 증인신문들을 마치고 최종 변론을 각각 할 기회는 부여할 거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없더라도 한두 차례 정리하는 변론 기일은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2월 한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예. 선고는 3월 중순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3월 중순쯤으로 예상하신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요, 국조특위의 청문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장관 등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고요.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특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의원님? 예, 일단 좀 특위가 국조특위가 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예. 비상계엄 전부터 윤석열은 늘상 국회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국회를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성의껏 답변을 할 리는 없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생각이 됐고 예. 또 내란죄 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 하나 안 하나 형량이 늘어난다거나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발언을 하나 안 하나 뭐 형벌이 부과된다거나 파면을 당한다거나 이런 신상에 관한 직접적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는 거의 좀 미리 예상됐던 문제고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지금 직접 탄핵 심판 변론 절차에 참석하고 이 변론 절차가 생중계됨으로써 예. 국민의 관심이 탄핵 심판 절차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게 좀 낮아진 것도 한 원인일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회 청문회가 무용했던 거냐,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한 거냐,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일부 질문들이 좀 잘 나오고 답변들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의 진술과 차이점을 밝힐 증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좀 마무리를 하셔서 그 정리를 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음을 역사의 기록으로 잘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국회 특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서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되기가 어려운 특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사재판이 형사 수사가 꽤 많이 진행이 돼서 증인들이 나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성과가 다소 없다고 해서 이런 국조특위 활동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라는 거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 수십 년에 한 번, 심지어는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성과가 다소 미진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이달 중 재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께서 두 분 다 내란특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 국민의힘 이탈표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두 분 모두 이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천 대표님? 네, 변함이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맹신하고 예. 다소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그런 조치에 있어가지고 더 안 하려고 하고 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수사 다 되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 그냥 뻗대는 그런 형국으로 갈 거라서 지난번보다 이탈표도 적고 통과도 안 되고 제가 얘기를 해봐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설득이 국면에서 힘들어 보이시나요? 그렇죠.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뭐 같이 전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예.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한테 좀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예. 방금 이제 천하람 대표께서 뭐 해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분위기가 더 나빠졌더라는 이야기이고 보면 예. 이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새롭게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전 대표님?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은 전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200석을 넘길 수 있을까는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검을 추진해 나가는 거는 뭐 저는 할 수 있는 움직임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좀 어떤 것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새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언론이 그 부분을 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꺼내둔 노림수가 3가지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예. 그걸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째가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6차례나 특검을 밀어붙였는데 번번이 불발되면서 특검과 관련한 원내 전략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해 나갈 좀 돌파구로 삼았다 이거고요. 예. 두 번째는 명태균에 관련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검찰한테다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상을 특수 은폐하려다가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검찰에 대한 압박이 좀 필요했다. 예. 이런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여권의 그 대권 주자 중에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명태균 특검을 꺼낸 거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던데요. 예. 저는 뭐 명태균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걸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네. 또 오히려 이제 지금 시기에 지금 내란 특검법도 제대로 관철을 못 시키고 이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이 원내에서 먼저 민주당 내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건가가 조금 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같고요. 예.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른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수사와 재판입니다. 예. 여기에 힘을 좀 집중하면 좋겠고 명태균에 관한 각종 의혹은 조기 대선 후 정권 바꿔가지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힘을 가장 집중해야 할 지점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대선 출마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당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네,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당을 받아준 이재명 대표의 선택도 저도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조직력이나 지지율에 있어서 뭐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복당을 안 받아줘서 일을 키울 필요는 없다.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예. 김경수 지사 복당 정도 수준을 넘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자기 아젠다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현역 당대표로서 계속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고 해서 뭘 던지는데 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친문이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필요 있지 않을까. 복당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 김경수 지사의 복당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복당 전부터 그 이재명 밀국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보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 이미 그때부터 대권 행보를 좀 본격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복당이 되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당대표로서 오래 해오면서 일극체제를 구축했고 또 여전히 당대표이고 당내 강한 그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하기 쉽지 않은 구도이긴 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역시도 당내 세력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 요구와 희망에 의해서 그 관계들이 좀 변화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원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김경수 복당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런 거 모습 최근에도 보는데요.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정당 지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자꾸 예,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 당내 이런 정도 김경수 정도도 수용하고 김경수 정도와 경쟁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자제하면서 이 혹시 서로 이제 경쟁의 판이 벌어진다면 아름다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독려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더 열심히 지지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역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지난주에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대권 출마에 대한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저는 우리 지역 정치인이 어쨌든 큰 도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도정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 조금의 불안감 내지는 조금 뜬금없음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김영록 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고 정말 도지사직을 사퇴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도민들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요? 예, 과거 이재명 경기도, 안희정 충남도, 최문순 강원도, 양승조 충남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분들이 다 직을 유지한 채 대권 출마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위한 행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영록 지사에 대해서만 특히 좀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댈 건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 아닌가라고는 우려는 있는 거여서 그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일 거고요. 예. 전라남도를 잘 운영하겠다는 포부와 그 성과하고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잘 설계하겠다는 계획, 그건 규모에서나 방향에서 같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김영록 지사가 그에 적합한 포부와 계획과 철학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권에 대한 꿈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조만간 그런 철학과 비전을 좀 제대로 발표하시고 저희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손아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0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